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 그래서 장제원, 이재정의 머리끝 짧다서 장삼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오자구도이면서 양강구도,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 이건 두 분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 그럼요. 네, 뭐 그죠? 드러난 수치로 어떻게 확인하겠죠. 해석하십니까? 해석이 듣고 싶어요. 네, 이재정 먼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뭐 양강이시니까 먼저 하세요. 늘 이제 뒤에 얘기하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사실상 양강구도가 저희 당에 위기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예, 많은 언론들에서 부각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코 예상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아니 이 정도의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당내 경선이라는 그러니까 누군가와 치열한 어떤 작은 전쟁을 벌인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지지층이 일부 이반되는 것들은 일시적인 형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독여서 안희정, 이재명 지지하던 그렇죠. 분들이 이반했다. 그렇죠. 그런 것에 조금 더 편승한 또 다른 이제 지지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조금 유동적인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는 일시적이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저희 당이 이 지점에서 이 수치들에서 살펴봐야 될 지점들은 분명히 있지만 확고하게 이러한 지지가 더 공고해지거나 지속될 건 같지는 않다는 건 않다?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급부상은 거품이다. 일부 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조금 저희 진영에서 봤을 땐 좀 놀라워요. 네. 사실은 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보수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책임을 묻고 이번 대선은 보수 세력은 아니다라고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표심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대안을 찾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예, 그것도 처음에는 안희정 지사에 몰렸다가 예. 이제는 안철수 후보에게 몰린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세력 이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예, 예. 저희들이 상상했던 것 또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무섭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고할까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아직까지는 견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싫어서 찍는 표가 어디까지 지지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표심이 현장에 투표소에 나갈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남이 싫다는 얘기는 문재인 싫어서. 예, 문재인 싫어서 찍는 표들도 저는 반 이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후에 급작스럽게 30% 이상으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들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투표소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안철수 후보가 진정한 대안 세력으로서 남 실어서 찍는 표가 아니라 네. 안철수의 표로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딸려 있다. 예, 그 조금- 공간에서 유승민 후보에게도 찬스는 올 수도 있다는 기회가 생각을 올 수도 해봅니다. 있다. 예. 저 조금만 보완을 해보면 지금 의원님 하신 분석에도 충분히 전 동의가 가고요. 그러니까 이견이라기보다는 조금 비슷한 보완을 목소리 하면요. 같은데요? 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 기반의 상반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처세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선거운동 전략을 짤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안 후보는 민주당과 결국은 갈라서던 상황에서는 호남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호남이 예, 예. 물론 이제 특정 이념으로 묶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 현대사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안 지사에게 몰리고 있는 보수층의 지지 의사와는 안 굉장히 지사가 다른 아니라 안철수 후보. 아이고, 예. 이제 경선은 끝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몰리고 있는 보수의 표심과 그리고 지금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 당내 정서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네. 저는 결코 오랫동안 공존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는 호남에서도 호남 네. 유권자들도 문재인 안철수 지지가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갈 거냐, 못 갈 거냐? 그렇죠. 아. 이것들이 결국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지지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그 두 세력 간의 불균형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되는 시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이게 사실 이게 워낙 민심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제 분석이 정확하다고 저는 단언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치권, 기존의 정치권들이 느끼지 못한 민심이 있는 것 같다. 네. 기존의 중도 또 진보, 보수 이 프레임을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보수와 중도의 벽을 허무르고 이거를 새로운 반짝이에 들어갔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인정했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판이 형성되고 기존에 있는 진보 세력들과 보수 세력들이 다른 표심을 예. 보여줄 수가 있다. 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진보와 중도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진보 세력에 갇혀 있는데 외연 확장이 확장은 안 되는 못했다. 거고. 그 안철수 후보는 지금 허문 거는 분명해 보여요. 허물게 된 배경은 사실상 국정농단이라는 보수 세력의 어떤 침몰 이런 예. 것들이 배경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뭔가 바꿔보자는 바꿔보는 것도 기존에는 정권 교체 프레임이 아니라 이미 정권 교체는 됐기 때문에 예. 어떤 정권 교체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념의 벽을 지금 허물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 좀 해봅니다. 저 비슷한 분석입니다. 두 분의 네. 말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두 분한테 따로따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 안철수 바람을 바라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는 문재인 후보 측 스피커들, 대변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결국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 보수 세력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적폐 세력과의 연장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프레임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어차피 문재인 후보 내가 당선이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국회 내에서 법 하나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다. 오히려 이렇게 품어 안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두 전략적 노선 중에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재정 의원은. 예. 뭐 사실 이런 고민들은 공보 단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전략 단위에서도 네.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 하고 고민들이기 있죠. 때문에 그래서 답을 좀 제가 뭐 섣불리 이제 저희 아니 당의 이재정 입장을 의원의 얘기할 수는 이재정 의원의 없겠지만 생각을. 예. 저는 적절하게 섞여야죠. 사실 선거구매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 굉장히 단발적 이슈로도 전선이 형성되거든요. 적절하게 섞여야죠. 그러니까 연속된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사실상 이제 상대적 우위에 있었던 저희가 할 스탠스는 아니었다라는 저는 그런 분석도 좀 해보거든요. 예. 이제 우위에 있던 입장에서는 연달은 네거티브는 문제였고 그렇다고 해서 네거티브가 전적으로 없었어야 할 상황도 아니거든요. 저쪽에서 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언론에서 야기하는 안철수 후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짚어줄 필요도 있었던 거고 다만 너무 국민의당과의 각만 두드러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치사 쪽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지역적인 부분에 매몰됨으로 인해서 안철수 예.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차이를 못 드러내는 상황이 전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그 전략과 관련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기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조금 섞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 어떤 전략보다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의 모호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 당의 정책성과 정책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안철수 후보의 모호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모호성? 생각합니다. 예. 아. 우리는 중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념적으로 중도는 없다라는 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진보와 보수를 적절하게 섞은 중도라는 건 없습니다. 중도는 2분의 1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중도가 아니라 중도적 스탠스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 또는 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뭐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또는 그 사안도 때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일관성을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보이는 부류까지도 중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호성을 예, 예. 지적하는 게 옳다. 그렇죠. 아. 그런 모호성을 통해서 지금 중도라고 불리우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네. 중도에 가 있을지언정 그분의 이념이 반드시 중도인가는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에 너무 연연하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은 없는 실체를 찾기 위한 발버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합니다. 아니 근데 이재정 의원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매몰돼서 이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은 코치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이런 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유, 정말 민주당은 기약했습니다. 경선 국면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었어요. 천정을 쳤거든요. 네. 안희정이라는 중도의 대표성, 네. 문재인이라는 진보의 대표성이
합쳐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율 50% 이상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경선이 끝난 상황에서 컨벤션을 믹스해서 그걸 그대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사실상 경선을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잘못 치렀다. 이를테면 문재인 후보가 좀 더 포용적으로 안희정의 정치 철학, 이를테면 연정에 대한 개인적인 안희정의 정치 철학을 보도 많았어야 되고 예. 자신의 표가 조금 깎일지언정 그다음에 선이라는 부분은 제가 안희정 지사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정치인은 선의를 가지고 있어야 상대와 아무리 적이지만 말이 통한다는 그 얘기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끌어안았다면 근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한 정치인의 정치 철학을 무시하고 깡그리 폄하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 주말 그런 사이에 급해져서 충남지사 그 관저의 공관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가서 저녁 식사도 하고 네. 그 다음날 또 충남도청까지도 방문을 네, 하고 네. 그 다음날 호프 미팅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계시던데 효과가 이미 없어졌다. 아니요. 근데 그게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후보 간에는 풀렸을 거예요. 네. 정말 이건 하나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지지층들의 마음은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지적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또 이견인 게요.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지지층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돌려세우지 못했다,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 절대적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건 다만 저는 전망하건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아니더라도 분명히 옮겨져 올 것이고 예. 달래서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지지층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함께 갈 거라는 생각은 있고요. 다만 그 사이에서의 갈등의 지점들을 중도를 끌어안지 못했다. 라든지 어떤 이념을 끌어안지 못했다라는 관점으로 비판하는 거는 아까 제가 중도에 대해서 모호성.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중도라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도의 영역은 감정의 영역에서 분석되지 않는 어떤 집단적 표류가 결국은 표심을 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희정 지사의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선회해서 포용하려고 하지 못했다는 점은 예. 문 후보가 아니더라도 그 진영에서 반성할 지점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감정을 상하게 한 것, 같이 가야 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우리 지지 세력들을 감정 상하게 하고 외롭게 했던 것은 반성할 지점이라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다독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다독일 것이라는 다짐도 하지만 그것이 이념적 스펙트럼에 대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갑작스러운 안철수 후보의 부상에 더불어민주당의 머릿속이 복잡해진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이재정 의원이 고민이 많다라고 사실 인정을 한 셈이고요. 제가 안철수 후보를 보수적으로 떠다 미는 전략과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함께할 세력이라고 함께할 전략 했더니 둘 다를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서 공격은 안철수 후보의 모호성은 또 공격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거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좀 잘 지켜보도록 하고 이제 장재원 의원한테 질문 드릴 건데 뭐 본인 스스로 다 앞에 인정을 하셨습니다. 바른정당 지지도 안 뜨고 유승민 후보 지지율 안 뜹니다.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바른정당 역시 두 가지 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후보는 결국은 문재인 후보와 한편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딱 갈라치기를 해서 보수가 제대로 집권을 하려면 그래도 바른정당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략을 택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노선인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는 이번 대선 마지막 태풍이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쪽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단독으로 집권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변을 해봤자 우리 국민들과는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들 것이냐.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지층 보수 세력을 이렇게 작게 만든 것은 옛날에 디지털 시대를 예감하지 못하고 코닥이 필름 생산을 고집했듯이 그래서 코닥이 이 사진 시장에서 퇴출이 당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보수 적통이네, 보수 단일화네, 무슨 보수를 우리가 보수라고 지칭을 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래도 괜찮은 보수라는 각인 정도를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다른 어떤 공학적인 생각, 연대를 통해서 집권을 조금은 연장해 보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저희들은 그냥 쓸려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적인 요구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네. 지역구 가면
그냥 바른정당이 이렇게 아무리 그 독자 세력으로 이렇게 국민에게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예.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지층에서의 어떤 요구는 분명히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후보의 문제입니다. 정통성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후보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후보는 분명하게 독자 완주를 지금 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예. 지금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에 대해서 어떤 그 바른정당을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 네. 바른정당과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국민의당과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보다 약자인데 저희들이 국민의당과 연대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안할 단계가 오히려 아니다. 저희들이 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네, 완주를 한다는 네. 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이 30일 동안 레이스를 하는 동안 어마어마한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알겠어요. 또 안철수 후보 측 국민의당에서 우리 바른정당의 어떤 제안과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눈으로 봅니까? 장재현 의원님께서 약간의 힌트를 조금 주셨는데요. 거기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뭐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고민할 필요도 없을 만큼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지 않는다도 되겠지만 분명히 동의하실 겁니다. 바른정당과 손을 잡는 순간에 또 지지층의 한 축이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결의 지지층이 있다고. 한 축인 호남 지지층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이제까지는 모호성으로 감춰온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로 버텨왔지만 바른정당과 손잡는 순간에 진짜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에 대한 선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후보가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기존 민주당 지지층이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역적 기반이 됐던 네. 호남 지지층들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른정당 정도하고 합쳐도 호남 유권자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호남의 지역적 어떤 가치에 대한 지향은요. 수도권을 능가합니다. 네. 사실상 그 역사적 경험이라는 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고요. 불과 우리 윗세대도 아니고 우리 세대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보적 가치에 있어서의 굉장히 급진성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두드러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왜 민주당보다 더 보수적인 것 같은 안철수의 당으로 보이는 국민의당에 손을 들어줬느냐. 그건 정말 저는 민주당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가치의 문제로 나누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광주는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을 선택하게 해주면은 자기의 정답을 선택할 거라는. 혹시 호남 유권자분들도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세대 간에 네. 또 이념 지향 간에 분화 현상이 좀 있다고 느끼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다른 세대 간 갈등만큼은 아니라고 다른 보고요. 지역의 세대 간 갈등만큼은 아니다? 만큼은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히 이제 세대 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십처럼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이재정 하면은 조선 의원의 비례의원에 또 우리 또 제가 참 언급하기 민망합니다만 오방끈이라는 어떤 한교안 총리를 대정부 질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어떤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뭐 싸가지 정치론을 빌미로 해서 수도권에서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네. 저희 당 지지층에서도. 그런데 그런 이재정의 그런 기계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분석되는 것들이 오히려 호남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은 호남은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싸워주는 정치인들이 필요했는데 네. 정작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정작 철옹성 지지율을 받으면서도 수도권 의원들보다 그러지 글쎄, 못했거든요. 근데 이재정 의원식 이재정- 분석이면 바른정당은 사실 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한테 러브콜을 할 리도 없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재정 의원 들어보니까 우리 바른정당이 그 정도 당인가. 우리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손을 합치면 호남 유권자들이 외면할 것이다. 진보진이 완전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짧지만 3개월 동안 탄핵 정부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실상 지금의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바른정당에는 그렇게 거부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민의당 지지층도 바른정당에 그렇게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호남 유권자들도 바른정당이 지금 국민의당과 비슷비슷한 어떤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당대당 통합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지금 집권할 수 있는 마지막 툴이라고
그 지지층이 느꼈다면 바른정당은 몇 프로 안 되니까 이걸 흡수 통합 아니야? 예, 라는 예.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보수 진영에서 사실상 안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당에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래도 보수층이 그래도 차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안철수 후보라는 인증을 바른정당에 해준다 그러면은 보수층의 집결이라든지 중도층의 어떤 흡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회개혁 정책에 있어서 국민의당과 거의 똑같습니다. 네, 네. 따뜻한 정책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검찰개혁부터 해서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안보 부분 사드 문제라든 몇 가지 부분 외에는 거의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드도 안철수 후보랑 그러게요. 같아졌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상 정책적으로 이것이 거의 비슷한 노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적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현재의 자기 지지층을 설득하느냐는 문제가 달려 있지. 그 바른정당을 손잡았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쫙 안철수 지지층이 빠져나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바른정당이 탄핵 공명에서 하셨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저희 지지층들이 굉장히 얼마나 우리 장제원 의원님 청문회 당시 얼마나 활약을 해주셨어요. 스타죠, 예. 스타. 저희 당 지지층들이 더 이제 열을 좋아할 다해서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저 안 뽑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방금 얘기하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른 정당의 그 역할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과 그 바른 정당이라는 그 상징적인 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했을 때 국민의당에서 갖게 되는 이미지는 또 다른 겁니다. 정치적 국면은 한 번의 인식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 그 국면에서 그 당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각각이 다릅니다. 어떤 국면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통합 국면으로 간다면 정말 당대당 통합으로 간다면 그때 바른정당의 인식은 또 다를 겁니다. 저는 오히려 바랍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말씀하신 바대로 정책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정치 세력들은 같이 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정책적 선면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했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내가 추구하는 정강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맞겠구나 하고 찾아갈 수 있게끔 덜 서운하게 해드리는 전략을 저희가 만들었어야 한다. 그런 근데요, 후회와 다짐을 해봅니다. 이재명 의원님, 그 만약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그러니까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네. 합쳤을 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쳤다 그래서 그 실망하는 지지층이 문재인 대표 후보한테 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하. 지금 안철수 후보에 집결되어 있는 35%의 7%이 세력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쳤다 그래서 그 실망감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아예 안 찍으면 안 찍었지 그렇죠. 안 간다. 안 찍으면 안 찍. 최소한 이 안철수 후보의 현재의 지지를 빼먹지는 않을 거다. 그 이후의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민심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도 단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에게 안 간다라고도 단언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반되는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할 것이다라고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그 민심을 끌어오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지점인 거죠. 예, 그렇게 단언하시는 것도 아니겠다. 아니 저는 또 흥미로운 게 이재정 의원, 장제원 의원 두 분 의원의 생각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하고 함께 해라. 우리한테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나쁠 게 없다가 아니라 우리 정치사에서 차라리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발전이라고 네. 표현하셨습니다만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크게 위협이나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 지지가 빠질 것이 더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최소한 박빙의 승부라도 그런 방식의 승부를 통해서 집권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다고 봅니다. 바라시는 바고 장제원 네. 의원도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까지는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박빙 승부에서 좋아 바른정당의 손을 딱 잡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어. 라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제 말씀이 예. 우리 청취자들이 듣기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국민의당과 후보 단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죠. 예,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사실 저희도 고민이 지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후보 연대를 했을 경우에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지지층 내에 박지원 대표, 현재 국민의당의 대표에 대한 거부감은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바른정당이 그나마 지금 이렇게 바로 가고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서 또 하나의 또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의 지점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민심을 좀 소상하게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이번 한 달 남은 대선의 중요 변곡점들이 될 것이다. 두 분 의원의 의견을 가지고 청취자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철수에게 문재인에게 유리할 것인지 서로 지금 유불리를 따지는 판단 기준도 좀 달라요. 장제원 의원한테는 이것만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내지는 홍준표 후보와의 뭐 단일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거죠? 근데 저희들이 왜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예, 단절을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의 홍준표 후보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하라도 모시고 있고 또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거의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냥 네. 들어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나온 거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상 좀 힘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조원진 의원은 새누리당으로 가서 거기 또 대선 후보가 되실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원진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친박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예. 공감이 아마 국민들께서 안 하실 거예요. 어때요? 자유한국당하고 네. 바른정당 쪽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은. 그 질문과 뭐 다른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저희 당에 그러니까 전략적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홍준표 지사가 나름의 선전을 해야 그러니까 그런 고민 하지 않겠습니까? 버텨줘야 예, 우리가 예. 이긴다. 버텨줘야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표계산을 해보면 그런 네. 고민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개인 정치인 이제적으로서는 저는 정말 바른정당 같은 보수 또는 국민의당이 스스로 보수라는 것을 차라리 밝히고 어떤 정치적 지향을 보여주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제가 초선이라서 이렇게 솔직한 말을 예.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께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이번에 경선을 통과하면서 과감하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 진영의 진영을 넓혀나가는 새로운 보수의 참 그 첫 번째 아들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좀 행동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사실상 너무너무 못 살아서 정말 밑바닥에서 오늘까지 올라온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각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한국의 꿈을 이루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딱 말씀하시면서 묵직하게 갔다면 자유한국당도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정당이었다면 저희가 힘을 합쳐서 그나마 지금 괴멸돼가는 보수를 새로 참 올려올 수 있었는데 예. 그 마지막 남은 지지층의 따뜻함에 좀 빠지시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하면 됩니까? 그런 모습을 전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전략적으로야 홍준표 그 후보가 조금 더 이제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사실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국민의 판단에 이제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어떤 정치적 역정을 거쳐오셨는가. 네. 그 역사를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그 무거움을 이 선거 국면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의 잘못으로 보시는 장제원 의원님의 견해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오자구도 그 사이에 양강 앞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것인지 전략적 논의를 좀 해봤고요. 시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양강 구도가 되면서 또 언론지상에 갑자기 많이 등장하는 게 네거티브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갑자기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전의 양상은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돼가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 장제원 의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네거티브로 세월을 보낸다는 게 참 국민들에게 너무 깜깜이 선거를 하는 거라서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불거진 얘기들 이런 것들은 뭐 안철수 후보건 문재인 후보건 간에 오늘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들 입사 특혜 의혹 이런 부분에서 또 오늘 새로운 또 문건이 발견돼 가지고 또 질문이 또 문재인 후보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빨리 밝힐 거는 빨리빨리 밝혀서 정책으로 국민들께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검증의 한 방식으로 이제 오가는 공방에 적절한 수위까지는 그걸 네거티브라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공인이 되는 이상 여러 국면에서 검증받을 필요는 있으니까요. 다만 뭐 정병국 전 대표가 뭐 3D, 3D 가지고 또 색깔론 유사의 뭐 언급을 한다든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이것을 이게 검증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국민이 짜증나실 정도의 그런 네거티브는 사실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안철수 후보와 그 부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저는 계속 검증의 수준의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얘기를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제가 안 하려 그랬는데 네. 정병국 대표의 그런 조금 그런 말씀을 또 공개를 하시니까 일례를 든 겁니다. 일례. 오늘 그 특혜 채용 문제 가지고 아드님 네. 그 새로운 문건이 나왔잖아요. 들으셨죠? 거기에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필기시험 5급 이상 필기시험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또 채용 시기가 굉장히 짧았다라는 어떤 그런 예. 팩트가 이건 이제 문서로 드러났잖아요. 하태경 의원이 예. 확보했다고 예.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렇습니다. 어떤 문서에 대한 예.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보완 있어서는 설명드리고요. 그 네거티브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검증이기 때문에 그 문건을 받아보시고 그 문건에 대한 답은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 듭니다. 거듭 어떤 이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거듭 국민 앞에 밝혀야 되는 건 마땅한 거고요.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반복되는 방식으로 이제 검증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반복이 아니고 문제까지도 반복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문건은요. 5월달 문건이고요. 최종 보고서가 오늘 새롭게 드러났어요. 하태경 의원이 오늘 정론관에서 지금 기자를 했거든요. 그거는 캠프에다 정식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진리를 했으니까 그거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아마 이제 입장을 밝혔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실상 후보자와 관련된 적절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뭐 네거티브다라고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 이미 문재인 후보는 이번에 처음 나타나는 검증되지 않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 여러 차례 검증 공방에서 여러 차례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데 새로운 문건이 나왔으니까 예, 문건이라고 그거를 얘기하지만 무조건 사실상- 여러 번 나왔다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피하는 거고요. 아니, 고마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아유, 네. 물론이죠. 네. 그렇지만 얼마나 유의미한 문제제기인가를 가려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그렇죠. 잡음이나 소음으로 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밝히면 말씀입니다. 그 네거티브가 갑자기 너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선거 국면에 대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릴 때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두 분이 정치평론가라면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두 분이 국회의원이시다 보니까 원론은 피시지만 또 문제제기 할 건 또 하시고 그렇죠. 서로 공격들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네거티브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 드린 것 자체가 좀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마지막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지금 국제 정세가 급박하고 북한의 뭐 핵실험 우려 문제도 있고 또 미국의 핵 항모가 다시 한반도를 향해 날오고 있고 말이죠. 이런 어떤 복잡한 양상, 이 안보 이슈 또 한반도 정세가 뭐 지금 미국이 선제 타격해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외국에서 국내로 막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선 주자들도 조금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지금 사실 어떤 진영이든 간에 남북 문제에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반사이익을 받겠다라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 안 할 겁니다. 예. 다만 예. 안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대북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은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오늘 또 우다웨이 대표가 또 방한을 했는데 각 진영의 캠프와 또 후보를 만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다웨이 대표가 각 후보의 차기 대통령이 어떤 대중 정책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겠지만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시진핑과 트럼프의 어떤 그 회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듣고 중국의 입장에서 또 한국에 마케팅하는 이런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떤 있죠. 그런 걸로 활용을 했을 때 예. 우리 후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예. 이런 것도 아마 국민들이 자세히 보시면 그 후보들의 어떤 그 외교 정책에 대한 또 안보 정책에 대한 역량을 또 테스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또 같은 듯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뭐 북핵 위기나 뭐 이런 부분이 선거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점에서 예서는 이제 동감합니다. 예. 다만 보수 정권 10년 동안 가장 부족했던 게 경제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바로 부재했던 것이 안보고 외교였습니다. 안보, 외교를 국방으로만 생각했던 이 보수 정권이 만들어낸 지금 한반도 위기가 사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이 다인 것처럼 안보가 국방인 것처럼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국방 플러스 알파입니다. 외교적 전술,
등등 정치적 고려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예. 지키는 것이 안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진짜 안보는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꼭 유념해 보시기 바라고요. 글쎄. 한 가지만 교정하겠습니다. 아까 하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부분 그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공방을 짧게만 드리면은 아니, 10년 전에 이미 공개됐던 내용이라는 좋습니다. 거 교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짧게. 예. 한반도 안보 위기가 지금 보수 정권 10년 때문에 이렇게 한반도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난 10년간 또 북한에 또 많은 자금을 퍼주게 한 부분도 분명히 한반도 안보 위기에 네.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논란은 지금 얘기하면 기니까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년 보수 정권 10년 때문에 한반도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 안보냐 여기에 대한 또 견해 차이를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마지막에 던질 때는 지금 상황이 특히 외국 사시는 우리 동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날라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주요 대선 주자들이 우리는 전쟁은 무조건 반대다. 이런 거는 공동성명 같은 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리비아 공습 얘기하고 당장 우리나라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미국의 선제 타격 이런 그렇죠. 거. 예. 너무 두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정말 안보에 대해서 자주적인 자세로 우리가 예스, 노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후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후보들이 연대해서 이건 우리는 전쟁 반대다. 예.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동의하실 수 예, 있죠? 동의합니다. 두 분 당에 가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때요? 예.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일이죠.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문제, 또 대북 문제에 대한 시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방법론이 물론 어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가가 안전을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시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물론 충돌이 있지 그 않겠습니까? 안보 노선 또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차별성이 드러나야 되고 그걸 또 국민들이 평가해야죠. 그러나 불안해하는 국민들한테 전쟁 반대 이 목소리 같은 건 좀 같이 내주셨으면 전쟁 하는 반대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과 어떤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국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알겠습니다. 첨예하게 틀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 그래서 장제원, 이재정의 머리끝 짧다서 장삼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오자구도이면서 양강구도,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 이건 두 분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 그럼요. 네, 뭐 그죠? 드러난 수치로 어떻게 확인하고 해석하십니까? 이 해석이 듣고 싶어요. 있죠. 예, 먼저 이재정 듣고 싶습니다.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뭐 양강이시니까 먼저 하세요. 늘 이제 뒤에 얘기하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사실상 양강구도가 저희 당에 위기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예, 많은 언론들에서 부각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코 예상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아니 이 정도의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당내 경선이라는 그러니까 누군가와 치열한 어떤 작은 전쟁을 벌인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지지층이 일부 이반되는 것들은 일시적인 형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독여서 안희정, 이재명 지지하던 그렇죠. 분들이 이반했다. 그렇죠. 그런 것에 조금 더 편승한 또 다른 이제 지지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조금 유동적인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는 일시적이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저희 당이 이 지점에서 이 수치들에서 살펴봐야 될 지점들은 분명히 있지만 확고하게 이러한 지지가 더 공고해지거나 지속될 건 같지는 않다는 않다? 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급부상은 거품이다. 일부 거품이 포함되어 있다. 장지원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조금 저희 진영에서 봤을 땐 좀 놀라워요. 네. 사실은 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보수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책임을 묻고 이번 대선은 보수 세력은 아니다라고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표심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대안을 찾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예, 그것도 처음에는 안희정 지사에 몰렸다가 예. 이제는 안철수 후보에게 몰린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세력 이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예, 예. 저희들이 상상했던 것
또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무섭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고할까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아직까지는 경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싫어서 찍는 표가 어디까지 지지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표심이 현장에 투표소에 나갈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남이 싫다는 얘기는 문재인 싫어서 예, 문재인 싫어서 찍는 표들도 저는 반 이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후에 급작스럽게 30% 이상으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들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투표소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안철수 후보가 진정한 대안 세력으로서 남 실어서 찍는 표가 아니라 네. 안철수의 표로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딸려 있다. 예, 그 조금- 공간에서 유승민 후보에게도 찬스는 올 수도 있다는 기회가 올 생각을 수도 해봅니다. 있다. 예. 저 조금만 보완을 해보면 뭐 지금 의원님 하신 분석에도 충분히 전 동의가 가고요. 그러니까 이견이라기보다는 조금 비슷한 보완을 목소리 하면요. 같은데요? 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 기반의 상반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처세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선거운동 전략을 짤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안 후보는 민주당과 결국은 갈라서던 상황에서는 호남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호남이 예, 예. 물론 이제 뭐 특정 이념으로 묶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 현대사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안 지사에게 몰리고 있는 보수층의 지지 의사와는 안 굉장히 지사가 다른 아니라 안철수 안철수 후보. 아이고 예. 이제 경선은 끝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몰리고 있는 보수의 표심과 그리고 지금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 당내의 정서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네. 저는 결국 뭔가 바꿔보자는 바꿔보는 것도 기존에는 정권 교체 프레임이 아니라 이미 정권 교체는 됐기 때문에 예. 어떤 정권 교체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념의 벽을 지금 허물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 좀 해봅니다. 저 비슷한 분석입니다. 두 분의 말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두 분한테 따로따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 안철수 바람을 바라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는 문재인 후보 측 스피커들, 대변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결국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 보수 세력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적폐 세력과의 연장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프레임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어차피 문재인 후보 내가 당선이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국회에 내서 법 하나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다. 오히려 이렇게 품어 안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두 전략적 노선 중에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재정 의원은. 예, 뭐 사실 이런 고민들은 공보 단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전략 단위에서도 네.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 하고 고민들이기 있죠. 때문에 그래서 답을 좀 제가 뭐 섣불리 이제 저희 아니 당의 이재정 입장을 의원의 얘기할 수는 이재정 의원의 없겠지만 생각을. 예. 저는 적절하게 섞여야죠. 사실 선거구매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 굉장히 단발적 이슈로도 전선이 형성하고 오랫동안 공존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최근 여론조사는 호남에서도 호남 네. 유권자들도 문재인 안철수 지지가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갈 거냐 못 갈 거냐? 그렇죠. 아. 이것들이 결국은 뭐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지지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그 두 세력 간의 불균형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되는 시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 이게 사실 이게 워낙 민심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제 분석이 정확하다고 저는 단언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치권, 기존의 정치권들이 느끼지 못한 민심이 있는 것 같다. 네. 기존의 중도 또 진보, 보수 이 프레임을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보수와 중도의 벽을 허무르고 이거를 새로운 판짜기에 들어갔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인정했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판이 형성되고 기존에 있는 진보 세력들과 보수 세력들이 다른 표심을 예. 보여줄 수가 있다. 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진보와 중도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진보 세력에 갇혀 있는데 외연 사실상 확장은 확장이 안 못했다. 되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허문 거는 분명해 보여요. 허물게 된 배경은 사실상 국정농단이라는 보수 세력의 어떤 침몰 이런 예. 것들이 배경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